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득표율 62.84%,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당원 투표도 여론조사 투표도 모두 60%를 훌쩍 넘었습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의 수락연설 일성입니다. 미래로 갑니다.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했는데요. 당심도 민심도 윤석열 정부의 변화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궁금한 게 많죠? 조민기 기자 시작합니다. 대통령과 관계가 불편할 거란 시선을 의식한 듯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이후 대통령의 오찬 초대를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연히 당정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입니다. 친윤, 친한 같은 계파도 더 이상 없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앞으로 친한이니 이런 친누구니 하는 식의 정치 개파는 없을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갈등의 시발점으로 여겨진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언급은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영부인의 결단이라 높게 평가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조사 장소에 대한 아쉬움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영부인께서 결단을 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받았던 제3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내 토론을 거치겠다며 속도 조절을 예고했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거죠. 저는 지금 생각도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당내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특검 추진 공세에 대해서는 그런 억지와 협박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막지 못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압도적인 과반 이상의 승리를 거둔 한동훈 당대표. 오늘 전당대회 모습은 손인혜 기자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모두 60% 넘게 득표했습니다. 전체 득표율 62.84%로 2위인 원희룡 후보 득표의 3배를 넘는 압승이었습니다. 원 후보는 18.85%, 나경원 후보는 14.58%, 윤상현 후보는 3.73%를 얻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다른 후보와 일일이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락연설에서는 역대 최악의 비방, 폭로 전당대회라는 평가에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때로는 과열되기도 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죠.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3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임 한 대표는 변화와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오늘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첫째,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강조하며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입문 7개월 만에 집권 여당을 맡게 된 한동훈 대표. 무엇보다 당정 관계의 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와 함께할 새로운 지도부 구성도 완료됐습니다. 과거 이준석 지도부처럼 흔들릴 수 있느냐가 주목할 부분이었는데요. 이 전체 최고위원 중 과반을 친한계가 차지할 수 있는 지도부가 형성됐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홍지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새 최고위원에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후보가 뽑혔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친한계 인사 2명, 친윤계 인사 3명이 뽑힌 겁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와 대표가 결정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9명으로 구성되는 지도부 가운데 과반이 친한계로 꾸려지는 구도입니다.
새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싸우겠습니다.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이견과 의견을 합쳐서 다시 화합해서 한 목소리 내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분열되고 상처 입은 우리 국민의힘을 살리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하지만 견제구도 나왔습니다.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과 우리는 아주 다르다. 당내에서는 친윤계가 쉽게 한동훈 지도부를 흔들 수 없는 안전판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친한계 최고위원이 입성하면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 시나리오는 어렵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전당대회에는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한동훈 신임 대표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미묘했던 두 사람의 관계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최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로고송인 코리아가 울려 퍼지고 빨간 넥타이 차림을 하고 주먹을 불끈 쥔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장으로 들어섭니다. 윤 대통령은 당대표 후보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한동훈 대표와도 짧게 눈을 맞춰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당정은 운명 공동체이자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7월 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똘똘 뭉치자고 외쳤습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마친 뒤 결과 발표 전 전당대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 했었던 어퍼컷 세리머니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은 하나라는 축사가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라며 앞으로 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윤 핵심 관계자는 결국 한 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린 것 아니겠냐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을 통해 한 대표에게 당선 축하난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현수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결선 가냐 마냐 했는데 1차에서 압도적으로 그냥 끝났어요. 네, 62.84%입니다. 과반 넘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100%로 뽑힌 김기현 대표 52% 얻었거든요. 한동훈 대표 당심에서도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60%를 넘겼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셈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또 막판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청탁 논란 등 공세가 이어졌지만 통하지 않은 거고요. 친윤 측에도 타격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일성이 미래로 간다예요. 네. 자, 당원들이 결국 변화를 선택했다 이런 해석인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제? 네, 우선 달라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표 한 명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는 물론이고 여당 내의 권력 구도까지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진 겁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친윤 중심의 현실 권력을 중심으로 당정 간 단일 대우가 이어져 왔는데 비윤이자 미래 권력인 한동훈 대표가 등장하면서 여권 구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빚진 게 없는 여당 대표, 남은 대통령 임기를 좌우할 시간입니다. 당정 관계가 그러니까 포인트의 핵심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동훈 대표 오늘 선출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하다, 다양한 성과들을 직접 하나하나 언급했고요. 윤 대통령도 오늘 전당대회 축하 연설에서
공동 운명체, 원팀을 언급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뽑히기 전이긴 했지만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한 대표가 될 거란 걸 예감했다고 합니다. 다만 김기현 대표가 선출됐을 때 냈던 입장은 내지 않았고요. 당시 선출 당일 바로 대통령이 당선자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오늘도 한동훈 대표에게 바로 전화를 걸지 관심입니다. 이렇게 당시 친윤 대표 때와 계속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두 사람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출발에선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네, 오늘은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앞으로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 일단 야권이 탄핵을 운운하면서 꺼내든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친윤계 특검은 탄핵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아예 특검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제3자가 추천하는 공정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문제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건 의원들인데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 추경호 원내대표조차도 제3자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한 대표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3자 특검법에 대해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 하면서도 정치는 살아있다.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토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당대표가 추진하는데 의원들이 단체로 반대한다? 그러면 시작부터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친윤계 관계자가 아무리 당대표라도 의원들 의사에 반해서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원외 당대표의 한계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관심은 결국 총선 때부터 이번 전당대회 때도 이 충돌 지점이 김건희 여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핵심 뇌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놓고 야권에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오늘은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 대표 영부인의 결단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선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조사를 받은 건 결단인데 조사 방식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짚고 간 걸로 보이죠. 앞서 채널A 토론회에서도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는데 한 대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동그라미를 든 바 있습니다. 오늘 터지지 않은 것일 뿐 충돌 요소들이 잠재돼 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에게도 김건희 여사 이슈는 예민한 포인트인 만큼 일각에서 당정 갈등이 극에 달하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현수 차장이 이제 완전히 새로 짜여진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쪽은 지금 어떤 구상들을 머리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양쪽을 다 취재해보면 같은 말을 합니다. 서로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친한계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달렸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있다. 양측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총선 때부터 충돌한 윤한 갈등부터 양측의 신뢰가 깊지는 않아 보이고 또 가운데 충격을 흡수할 중간자도 없어 보이죠. 특히 한동훈 대표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필연적인 수순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아슬아슬한 동거 유난 시대가 시작된 셈입니다. 네, 잠시 후 제가 한동훈 대표와 직접 인터뷰가 예고돼 있으니까 직접 또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는 기자 이현수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피습 이후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 자세히 밝혔습니다. 병원과 소방은 특혜를 제공했지만 이재명 전 대표는 문제 삼을 수 없다. 어떤 이유인지 장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면서도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고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처리를 그냥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이 전 대표를 치료하고 이송을 도운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위반 사실이 통보된 사람은 4-5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의료 헬기를 요청한 의사에게 요청 권한이 없었다며 이권 개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규정을 위반한 채 헬기를 제공해 특혜를 줬고 서울대병원은 병원 간 이송 매뉴얼과 지침을 위반하며 이 전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소방과 병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헬기를 타고 이동해 치료받은 당사자의 특혜 여부는 조사조차 할 수 없지만 이 과정에 연루된 모든 기관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 권익위의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책사회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를 보면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권익위 결정이 특혜를 준 쪽은 있는데 특혜를 받은 사람은 없다. 이건 아닙니까? 네, 일단 먼저 당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과 병원 입원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건데요. 이 전 대표가 피습 이후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산대 병원이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헬기를 요청을 했고요. 소방이 이를 수용해 헬기를 띄웠고 서울대 병원은 입원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요, 권익위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도움을 받은 이 전 대표와 천준호 당시 비서실장은 종결 처리, 도움을 준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소방 관계자 4~5명은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남는 거예요, 유 기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종결 처리라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은요,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는데 국회의원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자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사건 특혜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권익위로 접수돼 조사에는 나섰지만 현역 의원인 두 사람은 조사 근거와 권한이 없어서 종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요, 규정 권한도 없는데 조사하겠다고 덤비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면 뭐라고 답하겠냐고 반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 도움을 준 병원 소방 관계자 4~5명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모두 공직자에 해당이 돼서 권익위가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헬기를 요청한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요청 권한이 없는데 해서 이권 개입 알선 청탁 위반했다고 봤고요. 헬기를 띄워준 소방 관계자는 요청자가 권한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규정 위반,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워낙 서울대로 환자가 몰리다 보니 다른 병원 환자를 받아주려면 이 지침이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결정에, 어제 결정이죠,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당사자인 천준호 의원은요,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종결 사건을 물타기하려고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헬기 이용과 치료는 특혜가 아니라면서도 의료진과 소방대원을 문제 삼는 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갈라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공격하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따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정리를 해보죠. 권익위가 좀 애매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는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종합을 하면 권익위도 특혜 여부는 모른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조사 권한이 없어서 판단 자체를 안 한 거니까요. 예를 들어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만일 법원 공무원인 대법관이었다면 조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권익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비슷하게 종결시킨 사례 한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을 했거든요. 국민적 의혹을 산 사건들을 종결 처리하며 규정이 없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의 발표를 반복하는 건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논란에 불씨만 남기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미 대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대의원 과반 매직 넘버를 확보했습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대결 구도가 사실상 확정된 겁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자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결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사퇴 하루 만에 민주당 대의원 2,668명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 필요한 과반, 이른바 매직 넘버를 가볍게 얻어 공개 경선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추대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해리스 역시 바이든의 선거 캠프 본부를 방문해 포부를 밝히는 등 대선 후보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It is my intention to go out and earn this nomination and to win. I, together with you,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unite our Democratic Party, to unite our nation. 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라이벌 견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In those roles,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who abused women, cheaters, who broke the rules for their own gain.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해리스 대선 캠프는 이날 하루 만에 역대 대선 후보 1일 모금액 최고치인 8,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20억 원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영향력이 큰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지지도 확보한 해리스는 현지 시각 23일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첫 유세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의 거친 공격은 해리스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능한 국경의 제왕, 돌처럼 멍청한 해리스라며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차기 후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가짜 뉴스들이 돌처럼 멍청한 해리스를 하찮은 부통령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바꾸려 하지만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도 무능한 국경의 제왕 해리스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국경을 선사했다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문제 책임이 해리스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사실상 해리스로 바뀌자 트럼프 역시 비난과 공격의 대상을 해리스에 맞춘 겁니다. 바이든의 인지력 문제를 은폐했다며 해리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광고까지 만들었습니다. She covered up Joe's obvious mental decline.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벤스 상원 의원도 오하이오주에서 단독 유세를 갖고 해리스 공세에 나섰습니다. Kamala Harris lied about it. Every single person who saw Joe Biden knew that he wasn't capable of doing the job.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지는 바이든에게 불거졌던 고령 논란이 바이든 사퇴 이후 트럼프에게 옮겨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e has about a 70 IQ. 바이든보다 4살 어린 78의 트럼프가 해리스의 등판으로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에는 거센 장맛비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간판이 인도를 덮치고 상가가 잠겨서 엘리베이터에 시민들이 갇혔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에 나무가 흔들립니다. 잠시 뒤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간판이 인도를 덮칩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경기 부천시에서 간판이 인도로 떨어졌습니다. 늦은 밤이라 행인이 없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도로랑 인도 보호대 거기까지 부셔질 정도로 떨어졌는데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죠. 아름드리 나무가 기둥이 부러진 채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555호, 수령이 230년 되는 오리나무가 강풍과 폭우에 쓰러진 겁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밤 순간 최대 풍속이 2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현수막 거치대가 도로로 쓰러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50mm, 경기 남부에는 시간당 최대 4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선 상가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멈추면서 시민 3명이 갇혀있다 구조됐습니다. 폭우로 침수된 건물 지하 1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이 중지돼 테이프가 붙어있고 스티로폼으로 입구를 아예 막아뒀습니다. 바닥에는 빗물이 여전히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엄청 많이 왔어요. 거의 물폭탄 정도의 수준? 매장으로 물이 차 들어올 뻔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한강 상류에 집중호우가 내려 팔당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한강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한때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에 차량 통행이 금지됐다가 오후 들어 해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3천만 원 넘는 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유한 친구의 돈을 빼앗으려고 범행을 계획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홍진우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상가 주차장을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건너편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차량이 급하게 출발해 흰색 승용차를 바짝 뒤쫓습니다. 사거리에서 흰색 승용차가 좌회전하자 뒤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따라붙더니 부딪힙니다. 흰색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20대 남성을 협박해 3,1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흰색 승용차 운전자는 친구 A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남성에게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없다라며 운전대를 잡게 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자 대기하던 다른 2명이 흰색 차를 뒤쫓아 고의로 사고를 내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겁니다. 돈을 뜯긴 20대 남성 친구 A씨가 또래 3명과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자기는 생활 돈이 없고 그러니까 걔가 이제 돈 많은 걸 알거든. 걔가 피해자가 좀 약간 돈이 있다는 걸요. 20대 남성은 합의금으로 1억 원 가량을 더 요구받자 결국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이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 앵커님. 고맙습니다. 네, 이 정치에 입문한 지 7개월 만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오늘 60%가 넘는 과반 이상의 승리를 하셨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예. 그간의 여조가 비슷한 추이였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했는데요. 막상 이런 수치를 받고 보니까 제가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오늘 결과를 변화를 하라는 명령이다. 자, 그래서 저도 미래를 앞으로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통화를 하시나요? 지난 전당대회 때는 통화를 하긴 했더라고요. 제가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대통령님께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셨어요? 예.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제가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잘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도 뭔가 덕담을 해주던가요? 이럼요. 예,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잘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목표가 같다고 하셨어요. 예. 대통령과 각을 세울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일부러 뭔가 각을 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네. 저희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은 이 당정이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강한 겁니다. 그게 강점이죠. 저는 당정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의 시너지를 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내내 공격받은 게 대통령과 깊은 이야기를 할 만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목표가 완전히 같다는 말씀을 아까 앵커님도 하셨는데요. 네. 목표가 완전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 좋은 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거기서 좋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당정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오늘 기자 간담회 할 때 김 여사의 검찰 조사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 거라면서 일단 조사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 조사에 응하는 것은 사실 조사 받는 사람들의 받는 쪽의 의사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방식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것인데요. 네. 장소를 정하거나 제3의 장소 같은 경우를 정할 수는 있는 겁니다. 가능한데 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려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왜냐하면 검찰 내에서도 지금 갈등을 좀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총장과 중앙지검장 사이에. 검찰청사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더 맞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고려를,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를 조금 더 고려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왜냐하면 저희 토론회 때 당권주자 4명이 모두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또 제2부속실 설치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떻든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뭐 사과나 부속실, 용산 대통령실에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그 입장은 사실 원래 우리 당대표로 후보로 나온 4명의 생각이 다 같은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전당대회 내내 공격받은 이슈가 바로 출마 선언한 첫날 이야기했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이었는데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약간 다른 얘기도 하셨는데, 제3자 최상병 특검법 추천안은 당 논의를 거쳐서 발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당의 결정은 당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제3자 특검법,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검법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네. 그건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명하는 특검으로만 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난 것인데, 네. 그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을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상황에서 제가 기존에 했던 제3자 특검법은 더 유효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내 잘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특별히 의견이 바뀐 건 아니네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제가 변화를 얘기하시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오늘 저는 미래를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선 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도 250명으로 줄이는 거 하십니까? 추진하겠습니다. 네. 세종시로 국회 이전하겠다, 이것도 추진하십니까? 예, 그건 이미 대부분 경우 돼 있고 네. 핵심이 어떻게 가느냐만 남은 문제라서 네. 그 부분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총선 때 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는 정당이 아닙니다. 당내 반발도 좀 있지 않을까요? 총선 때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과거를 묻고 미래로 가자고 하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에게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만나면 같이 가자 얘기하실 건가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세 분 후보들이 네. 경륜 있고 경험 많고 애당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네. 당연히 같이 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합, 통합 얘기하셨는데 결국 인선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첫날이긴 하지만 뭐 정치규의장, 사무총장 여러 인선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놓은 인물들은 좀 있으십니까?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서요. 그런 인선들은 신중하게 잘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길이 험난한 게 소수 여당이에요. 저쪽은 192석이고요.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할 것 같은데, 당장 야당은 법사위가 내일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올리겠다고 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억지 협박으로 저와 우리 당이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특검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특검이라는 것이 이렇잖아요. 어떤 진짜 의혹이 있고 의혹이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서 규명되기 어려울 때 도입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분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한동훈 특검이라는 것은 첫째로 공수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그 공수처에서도 무혐의했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무혐의했고 그걸 또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무혐의했던 사안입니다. 네. 게다가 검수완박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검수완박 시행령을 제가 만들어서 그 무고와 마약 같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떤 재판 윤석열 총장 관련한 이 행정 소송에 있어서의 뭐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그것도 넣어놨던데 사실 그 소송에는 저는 보고라인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네. 기본적인 조사도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어떤 실체라든가 의혹의 어떤 그 실마리도 없는 댓글팀이라는 거를 갑자기 더 넣었어요. 그런데 네. 오히려 과거의 전례를 보면 뭐 손가락 혁명군 등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이 댓글팀 내지는 매크로 의혹이 있으면 있었지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어떤 이런 이유로 긁어 모아서 어떤 의혹이 있어서 특검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집권 여당이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고 한 다음 날 그 집권 여당의 대표를 이 특정해서 공격하기 위한 법안을 낸다? 네. 저는 이건 협치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국민을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와 고맙습니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집집마다 사진을 찍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남성. 확인을 해봤더니 마약 배달 중이었습니다. 이 필로폰을 약속 장소에 놓고 배달 인증샷을 찍은 겁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서초구 주택가. 검은 모자를 쓰고 장갑을 낀 20대 남성이 가방을 맨 채로 거리를 서성냅니다. 잠시 뒤 건물 현관으로 들어갔던 남성이 밖으로 나오는가 싶더니 휴대전화를 들어올려 사진을 찍습니다. 구매자와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진을 찍어 배달됐음을 알리는 일명 던지기 수법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필로폰의 위치를 전송하는 남성의 모습이 관제센터 CCTV에 고스란히 잡혔는데요. 이 모습을 CCTV로 지켜보던 구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곳저곳 대략 한 10곳을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고 이 사람 뭔가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남성은 그 길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가방을 팔에 건 채로 골목을 빠르게 내달리는 남성. 그 뒤를 경찰관 4명이 필사적으로 뒤쫓습니다. 한밤의 추격전은 300m나 이어졌고 담을 넘어 달아나려던 남성은 다리가 풀려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가방에서 1,5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6g을 압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6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침대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전량을 수거해서 폐기한다라고 발표했지만 전량 수거는커녕 일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간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매트리스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었던 라돈 침대 사태. 당시 회수된 침대들은 어떻게 됐을지 다시 가봤습니다. 충남 천안의 대진 침대 본사. 침대 7만여 개와 구성물 총 480여 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검은 차양막 안에는 라돈 물질이 검출된 매트리스 폐기물이 이 비닐에 쌓인 채 현재 보관 중인데요. 이곳에 5년 넘게 방치되면서 군데군데 뜯긴 자국이 보입니다. 기관한테 물어봐서 빨리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뺄 수 있는 문구도 아니고 6년 동안 일하고 이게 뭔데 이게. 폐기물 처리 시설로 옮겨 소각하기로 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가 거셉니다. 처리장이 국내에 군산 공공처리장밖에 없는데 그쪽에서 반대에 의해서 지금 환경부도 그래가지고 현재 백방으로 이제 다른 처리장을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장마철 폭우에 침대 속 발암 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돼 불안을 호소하는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대규모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밀집된 충남 부여군 일대입니다. 2년 전 이곳 지하수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최대 20배가 나왔는데 농사를 접는 것 외에는 사실상 손쓸 방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는 자주 해갔어요.
우리는 나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지만 걱정은 되죠. 걱정은 돼요. 또 다른 문제는 라돈이 검출된 제품 수거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라돈 문제가 불거진 침대와 장판 등 제품 28만여 개 가운데 현재까지 13만여 개만 회수됐습니다. 현재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판매나 무료 나눔 목적으로 라돈 검출 제품 수십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그 리콜 제품도 전혀 몰랐고 그렇게 위험한 제품인지 알았다면은 올려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글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제품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수거가 이뤄진다 해도 방치되는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간다, 백수호입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여성이 백인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두고 인종차별 이슈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보디캠 영상이 공개돼 미국 시민들 분노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서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늦은 밤 집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 신고한 흑인 여성이 횡설수설하자 다그칩니다. Yeah, we checked your house. We checked your front yard. Who's out here? 주방으로 간 여성이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들자 경찰관은 내려놓으라고 소리칩니다. 이어 총을 겨누더니 주저앉아 사과하는 여성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36세 소냐 매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총을 쏜 30대 백인 경찰관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의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He should have never had a gun. He should have never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kill my child.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소냐의 죽음으로 흑인들이 안전에 대한 공포를 매우 자주 마주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됐다며 애도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선 이번 사건이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연상케 한다며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왕실 근위대의 말과 사진 촬영은 영국 런던 관광의 인기 코스인데요. 가까이는 가지 말라라는 경고에도 인증샷 찍겠다고 말 가까이 갔다가 다치는 관광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영국 왕실 근위병을 태운 기병대 소속 말 주위로 관광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때 한 여성 관광객이 사진을 찍기 위해 말 옆으로 다가가자 말은 순식간에 여성의 팔을 물어당깁니다.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팔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근무 중 말하지 않는 근위병도 침묵을 깨고 시민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 요청합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여성의 상태를 살핍니다. 현지 시각 21일 영국 런던에서 기병대 말과 사진을 찍으려던 관광객이 말에 물려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말이 발로 차거나 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쓰러진 뒤에도 관광객들은 아랑곳 않고 말 옆으로 다가갔고 결국 경찰이 이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영국 근위기병대 말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런던의 호스가즈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명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말 발굽에 밟히거나 머리채를 잡히는 등 말의 공격으로 인한 부상이 끊이지 않으면서 관광객들이 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회장이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가가 5% 넘게 급락하고 AI 신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윤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SM 시세 조종 혐의 인정하시죠? 잠깐만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국내 대표 IT 플랫폼 중 창업주가 구속된 건 카카오가 처음입니다. 카카오는 구속 직후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리더십 공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카카오는 최대 위기에 처한 모습입니다. 카카오 주가는 오늘 하루 5% 넘게 급락하며 연초와 비교해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김 의장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올해 출시하겠다고 공언한 AI 신사업부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해외 사업에는 제동이 걸렸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김 의장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카카오를 공룡 기업으로 키웠지만 미용실과 보험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 상권에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의장의 구속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등 다른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의장은 오늘 건강상 문제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서울시가 잠수교에 세계에서 가장 긴 미술관을 만들겠다던 계획을 사실상 접기로 했습니다. 한강 수위를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는데요. 이 홍수 때마다 잠수교가 잠기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김단비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지난 5월 한강 잠수교에 세계에서 가장 긴 미술관을 만들겠다며 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서울시. 잠수교와 반포대교 사이에 800m 길이의 분홍색 공중보행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곳을 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기본 설계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높이 때문입니다. 설계대로라면 한강 수면 14.7m 위에 공중보행로가 설치됩니다. 하지만 잠수교는 하천 설계 기준에 따라 홍수로 불어날 수 있는 예상 최고 수위보다 2m 높은 곳부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잠수교에 공중보행로를 설치하려면 18.1m 높이에 지어야 하는 건데 이 경우 반포대교 구조물과 1.5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성인 한 명이 지나가기도 힘든 높이입니다. 서울시는 계획을 바꿔 잠수교에서도 층고가 높은 북단에만 일부 설치하는 방안과 후순위 당선작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국기 개양대 건립 재검토에 이어 이번에도 기존 계획을 철회하며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급발진 사고냐 아니냐, 요즘 교통사고 때 자주 있는 이슈죠. 불안한 운전자들, 브레이크 밟는 모습이 찍히는 페달 블랙박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우현기 기자가 해봤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600m 넘게 달리다가 추락합니다. 이게 안 돼! 우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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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까지 최근 잇따르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페달 블랙박스를 찾는 문의가 쇄도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10,000대 이상 판매되면서 저희도 재고 물량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한 편의점에도 페달 블랙박스를 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차량용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까 전방 카메라까지 있는 제품은 20만 원 초반대로 기사가 직접 방문해 설치까지 해줍니다.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페달 블랙박스를 이 차량에 막 설치했는데요.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차량이 서서히 멈춰섭니다. 지금은 페달 좀 뭐 밟고 계세요?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에도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방지턱을 지난 차량이 속도를 내자 엑셀을 밟는 모습이 녹화됩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조사용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해 제조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전 보고도 없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했다며 이 감찰부에 수사팀 진상조사를 지시했죠. 그 수사 책임자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진상조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경위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팀에서 진상조사 반발하며 사의 표명한 검사도 있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데 수사팀 책임자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진상 파악을 미뤄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팀 동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조사 시기를 조금 연기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식상으론 조사 연기 요청이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이 지시한 진상조사를 거부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오는 9월 끝나는 이 총장 임기 안에 종료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어제 이 지검장은 이원석 총장과 만난 자리에선 사후 보고 등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이 총장과 각을 세운 겁니다. 대검은 진상 파악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 두 사람 갈등이 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대표 같이 간다던데요? 네, 하지만 야권에서는 같이 못 갈 것이라는 저주 섞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장서는 건 조국 혁신당인데요. 조국 대표는 다 같이 받들어 모시다가 이제 서로 치고받는 사이라며 한동훈을 필두로 윤 대통령에 충성하던 정치 검사들 차례로 등 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대한으로 결론이 난들 제거 대상이 되어버린 한동훈 씨에 대하여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여 어떻게 당무 개입을 할지도.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댓글팀을 운영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찐윤어로 평가받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면 친윤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벌려놓으려는 것 같아요. 분열을 노리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이요. 여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훈수까지 두더라고요. 검사 동업하다가 이제 정치 동업을 하니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서 갈등이 일어난 거거든요. 제가 여권이라면 어떻게든 출마를 막았을 것이다. 안 막으면 주저앉기 때문에. 민주당 한동훈 댓글팀 TF 꾸린 데 이어서 내일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 상정을 추진하며 공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뭔가 거들었어요. 국민의힘 과거 당대표였는데요. 네, 한 대표 취임 일주일 뒤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역시 암울한 미래 점쳤습니다. 한 1, 2주 있으니까 또 일을 벌이시는 게 대통령이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은 축하난 같은 거 보내주고 그다음 한 일주일 있다 시작할 겁니다. 네, 한번 지켜보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때리기와 부채질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 총장이요. 어제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 원칙 못 지켰다면서 대국민 사과했죠. 이를 두고서 여야 반응 엇갈린 건데요.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두 차례나 이 총장을 때렸습니다.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창피를 줘야 올바른 검찰총장이냐고 반문한 데 이어서 사람 됨됨이가 간장종지 같다고 했습니다. 여권은 이 총장에게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요. 문재인, 이재명 적폐 수사는 왜 제대로 나서지 않았냐라면서 쓴소리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선을 넘었다고 저격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좀 넘어서는 발언인 것 같아. 조사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 또 대통령과 이원석 총장 두 사람의 갈등을 또 부채질하고 있다고요? 네, 이 총장을 향해서 대통령과 더 각을 세우라고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이 총장을 식물 총장에 비유하거나 바지 사장, 허수아비, 이빨 빠진 호랑이라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이 총장직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바지 사장도 못 되는가 봅니다. 검찰총장도 모르게 작전 펼치듯 따돌린 하극상을 보다 정말 처음 봅니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하지 않는다면 직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륜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 26일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라. 사표도 꼭 쓰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했습니다. 네, 과거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의원 발언이 관심이 가는데 참 갈라치기 전략 같아요. 네, 개혁신당도 참전했는데요. 이 총장이 사과의 형식을 빌려서 윤 대통령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고 보더라고요. 여야 모두 검찰의 수장을 정쟁과 조롱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총장,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존재 의미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란이었습니다. 네, 아찔한 외줄타기 대회가 펼쳐지는 이곳은 스위스의 산골짜기입니다. 전속력 달리기부터 묘기 경쟁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 함께 보시죠. 김호영 기자입니다. 만년설을 배경으로 스릴 넘치는 외줄타기 대회가 펼쳐집니다. 너비 5cm 외줄 위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하이라인 세계선수권 대회가 스위스에서 열린 겁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두 팔로 중심을 잡기도 하고 몸을 틀어 개걸음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습니다. 하지만 강풍까지 부는 산골짜기에서 중심을 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빨간색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미끄러지는 한 참가자. 줄에서 떨어지더라도 시간은 계속 가기 때문에 재빠르게 올라옵니다. 남자부에서 외줄 60m를 가장 빠르게 통과한 건 독일의 샤샤 그릴리였습니다. 불과 26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고 여자부에서도 독일의 세실리아 스톡이 52초 만에 완주했습니다. 외줄타기 대회의 또 다른 묘미 프리스타일 부문입니다. 한 손으로 외줄을 잡고 빙그르르 돌더니 이제는 줄에 발바닥을 붙인 채 위아래로 몸을 회전합니다. 외줄 위에 눕는 다른 참가자. 한 바퀴 돌며 외줄 위에 서더니 앞구르기를 하듯 몸을 두 바퀴 회전시킵니다. 절경 속에서 펼쳐진 익스트림 스포츠. 세계 각국 참가자들은 고도의 균형 감각과 예술성을 뽐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유마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 멎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많게는 80mm 이상 내리겠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다만 뜨거운 공기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일째 중북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더 꿉꿉한데요. 중북부 지역은 체감 기온이 33도 이상, 충청 이남은 35도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밤도 대부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기승이겠고요. 내일 낮엔 서울 30도, 전주 33도, 강릉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엔 전국적으로 33도를 웃돌면서 더 더워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으로 2년 국민의힘을 이끌 여당 대표가 정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 당과 정부 간의 화합이냐 분열이냐 이 논란으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총선 패배 이유는요. 당 정의 분열에서가 아니라 민심과 분열했기 때문이죠. 집권 여당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잊지 말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새 여당 대표의 제일 과제는 민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